그러니까 게임주는 남들이 버릴 때 과감하게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게임주는 트레이딩이 맞지 많이 빠져있는 게임주를 좀 한번 장기 투자하자, 이런 미래의 가치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대답을 해주고 충족을 해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아까 그 이제 카카오 게임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이 게임즈들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그러니까 테마주 성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장기 투자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이번에 이베스트에서도 그 95,000원으로 카카오 게임즈 목표 주가 상향을 했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해도 되나요? 게임주를? 게임주는 솔직히 장기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죠. NC소프트가. NC소프트. 예,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뭐 몇몇 그전에도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NC소프트 외에는 투자해서 성공하기 좀 어려웠던 게, 예전에도 그 컴투스란 기업이 주가가 그 서머너즈 워가 5년 전에 6년 전에 나와서 대박이 나서요. 주가 몇 배 올랐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매출액이 하향 안정화되니까 다시 원위치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게임주를 장기 투자해서 수익 내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게임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지가 안 돼요. 보통 1, 2년 반짝 하다가 이게 꺾여요. 그럼 당연히 주가도 부러집니다. 근데 거기서 신작 게임이 딜을 받쳐주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번에 펄어비스도 주가 올라가지만 검은 사막 모바일은 매출 순위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판호 기대감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유일하게 좀 장기 투자가 가능했던 게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는 리니지 M, 리니지 2M이 장기간 1, 2등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그 뒤에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포트폴리오도 탄탄한데 기존 게임도 순위가 안 바뀌니까 계속 장기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해서, 그래서 100만 원도 넘어갔던 거고, 그런 이제 게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게임주는 장기 투자는 솔직히 별로 권유는 안 드려요. 게임주 투자는요, 사실 이제 이 공식에 무조건 100% 맞는 데는 아닌데, 진짜 이 게임이 거의 그러니까 매출액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나왔잖아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막 올라가요. 막상 신작 게임 나와서 한 2주면 결과 나오거든요. 흥행이 참패했어요. 그럼 주가가 진짜 그 출발 지점은 기본이고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완전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실망해서 다 던져버려요. 왜냐면 신작 게임 나오고 바로 또 게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참 걸리죠, 네.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을 거니 딴 거 한다, 이래가지고 손절 매물까지 겹쳐가지고 쏟아지는데, 근데 그 게임이, 그 기업이 앞으로 신작 게임 일정이 없으면 사면 안 돼요. 그럼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대기를 하고 있다, 한 몇 개 정도가, 그러면 그럴 때 남들이 던져버릴 때 미리 일부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는 안 가더라도. 왜냐면 되게 신기하게도 그 신작 게임 출시 일정이 또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한두 달 정도 되면 주가가 어느새 또 슬금슬금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수익을 또 안겨주기도 해요. 이게 한번 게임주 보신 분들 한번 차트를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남들이 버릴 때 과감하게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이제 흥분해요. 게임 나오니까 이제 뭐가 이거 대박인 것 같아. 동시 접속 뭐 10만이야.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파셔야 되는 그런 이제 거라서 좀 역발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오딘이란 게임이 매출 순위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어서 계속 좀 보유하시는 것도 뭐 나빠 보이진 않겠지만, 주가에 일단 그건 반영은 됐어요. 분명한 건 지금 8만 원 이제 중후반 가면서 반영은 됐고, 여기서 매출 순위가, 그러니까 1 매출액이 지금 30억 정도 나오나 봐요. 네. 이걸 꾸준히 유지해주면 주가는 안 빠집니다, 쉽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1 매출이 점점 꺾이면서 뭐 예를 들면 리니지한테 역전을 당하거나 이러면 주가 갑자기 한번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순위 변동에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너무 그냥 장기 투자보다도 좀 여차하면 좀 탈출할 준비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게임주는 사실 가장 좋을 때가 게임 출시하기 전이 맞아요. 매도 시점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물론 그 대박이 났어요. 사실은 누구도 예상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 출시 전에 주식을, 그러니까 내가 뭐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게임이 딱 그 나왔을 때 한 500만 원 정도는 파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는 못 팔아요. 내가 팔려고 맘먹어도
주가 부러지는 거 보면서 팔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절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미리 한 500만 원 정도 팔아놓고 나머지 500원 남겨놓는 게 좋냐면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카카오 게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케이스가 되게 드물어요. 왜냐면 대부분요, 이렇게 신작 게임 나오고 나서 대부분 빠져버려요. 사실은 흥행을 못하고서. 근데 카카오 게임즈처럼 성공하는 기업들도 나오니까 반 정도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게임주는 트레이딩이 맞지 장기 투자하는 건. 근데 그 장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정말 어떤 회사를 제대로 알고 이 스케줄을 제대로 깨고 있는 분들은 게임 출시 일정. 예, 그 기간 동안에 장기 투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펄어비스가 사실은 올해 연말에요. 콘솔 게임이 하나 나와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아니고 검은 사막이 아니라 붉은 사막일 거예요. 아마 게임 제목이. 사실 그거 기대하고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어차피 게임 나오니까 주가 빠졌는데, 근데 이 분들은 지금 얻어 걸려 버렸죠. 갑자기 그 중국 판호가 갑자기 지금 나와가지고, 왜냐면 전혀 예상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도 어떻게 운이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엉덩이 깔고 인내하신 결과거든요. 그 보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게임주들 지금 중국에 판호 신청한 게임들도 있잖아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게임주를 좀 한번 장기 투자하자, 그런 시각에는 저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제 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좀 미국에서 떠오르고 네네.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이제 반응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주가 하락,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뭔가 큰 하락장의 어떤 시작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연민 이사님은? 저는 뭐 여전히 일시적 아닌, 저도 지금 당분간은 장이 좀 재미없다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달려줘야 되거든요. 일단 위가 열려줘야 되고, 인플레 리스크도 좀 일단 약간 줄어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것도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증시가 위가 열릴 텐데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또 많이 오른 것도 부담이고 해서 그냥 저는 이제 저도 계속 박스권으로 당분간은 좀 보고는 있는데, 그 박스권이라는 게 무너지는 박스권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어떤, 저는 기간 조정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는 증시가 좀 재미없을 가능성 분명히 염두를 해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3200 지금 40인데 뭐 3200 깰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깼다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인플레 우려가 좀 크긴 커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니까 또 소비도 좀 자제하고 외출도 자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물가가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선뜻 구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격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러면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근데 미국의 소비가 줄면 이거는 글로벌 경기에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지금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연준도 계속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빨리 하루빨리 인플레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일단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가 줄어들어야 또 연준이 그 긴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뭐 시장이 불안한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달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정도면 그 FOMC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8월 말이나 9월에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할 거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긴축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 이대로 이어져 버리면 연준 내에서도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이 되고 나면 잡기가 참 어려운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높아지고 나서 다들 이제 연준 의장도 얘기했던 게, 이건 병목 현상,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다. 원자재 때문에. 이런 현상은 금방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네.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을 달래려고는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확신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뭐 어떤 전문가가 와서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사람들은 일단 숨죽이고 보는 거죠. 인플레가 진짜 좀 꺾일 것인지 이걸 좀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한번 증시는 또 위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왜 좋게 보느냐? 지금 조정을 이 인플레라는 게 물론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가 발생한 것도 사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가 첫 번째고,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심각해도 결국에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변이 바이러스 잡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기저에는 분명히 경기는 회복될 거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인플레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플레랑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은 같이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가 항상 주식시장이 좋은 거죠, 사실은. 디플레보다는. 그게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 부족은요, 그거는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어요. 공급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일시적인 게 좀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도대체 공급 부족 언제 끝나냐. 근데 이번에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공급 부족이 많이 완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 물론 이제 운임지수 여전히 올라가지만 배도 이제 조금씩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운임도 좀 정상화 될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반토막 나버렸어요, 거기서. 목재 그게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국제유가도 물론 뭐 여기서 더 급락하진 않겠지만 이번에 그 주말에 딱 뉴스 나왔잖아요.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랑 증산에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 의한 물가 상승은 그렇게 오래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후자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 올라가는 이거는 주식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근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소비를 좀 뒤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기 후퇴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각 때문에 지금의 좀 조정은 약간 불편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는 조정이 아니라 좀 일시적인 조정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내일 이렇게 급하게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좀 현금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사고 좀 장기간 소외됐던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오늘 내일 한 수요일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 구간에서 좀 분할로 천천히 좀 다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어떤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과연 큰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는 조금 오늘 저녁 장을 좀 봐야 될 게, 네, 맞아요. 보니까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쪽이 좀 빠지면서 걱정을 하지만 유럽장, 뭐 이게 사실 유럽의 진원지잖아요. 네. 근데 유럽 보면 뭐 영국도 0.5%, 뭐 유로 500인가 뭐 이런 것도 뭐 얼마 안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국면에서 갑자기 좀 확산이 되면서 경기에 좀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했지만, 시장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도 사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지난주에 많이 늘었는데도 지난주에 증시가 어쨌든 올랐어요.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그 기전은 뭐가 되겠습니까? 변이 바이러스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백신 접종하면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보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변이 바이러스는 시장에 아주 악영향을 안 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망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되게 사망률이 좀 높은 편인데, 그렇죠. 그때 사망률이 죽는 걸 맞아요. 걱정했으니까.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사망을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감염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빠른데 문제는 통증도 심하지 않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걸려도 그냥 미미한 거죠. 사실은 증상이. 그래서 전파 감염 속도가 빠른 거지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우리 그 만약에 이런 걸 상상해 보자고요. 독감에 걸렸는데 2명 중에 1명이 죽어버린다.
그럼 누가 밖에 나가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요. 확률이 50%네. 네, 50%면.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가정인데, 근데 우리 독감 요즘에 저도 지금 이제 마스크 쓰고 나서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어서 그건 좋은데, 우리 코로나 전에 감기 자주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한 번씩은 걸리는. 근데 감기가 걸려도 우리 마스크 안 쓰잖아요. 지하철에서도. 그죠? 알면서도 안 써요. 왜냐 안 죽으니까. 그거 그냥 약 먹고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약간 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거는 아 이거는 그래도 죽진 않겠구나. 근데 변이 바이러스는 또 생겨요. 그럼 변이를 하면 할수록 이게 기사를 보니까 점점 사망률이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속도는 빨라지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망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은 그렇게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고 있다. 다만 약간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를 약간 늦추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 장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펀더멘탈, 실적이 좋은 기업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네.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죠? 그 네이버, 포스코, 현대차가 이제 실적을 네. 전부 내놓잖아요. 다 괜찮을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도 이 실적에 힘입어서 올라갈 것이냐, 삼성전자처럼 오히려 빠질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왠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그렇다고 뭐 급등한다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대체 그러니까 네이버를 제외하고요. 포스코랑 현대차는 좀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어요. 2분기가 좀 최고 아니냐. 특히 포스코는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죠. 2분기 어쨌든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뭐 역대 최고치 실적 뭐 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아마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고 네이버는 아마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는 이제 어차피 올해 지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카카오에 비해서는 그 실적 보고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올해 네이버는 실적보다는 사실은 내년에 얼마나 성장이 나올 거냐 이 성장률인데 근데 그래도 네이버도 실적은 그때 한번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나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이미 실적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래요? 예, 했고 아마 이때 기업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 설명. 네, 맞아요. 그때 잠정 실적은 아마 발표했던 걸로. 그때 2조 원 넘었어요. 음. 근데 그 발표하고 나서 주가 역시 안 갔습니다. 되게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이 맞았는데, 근데 현대차, 포스코 보면 둘 다 지금 최근에 주가 빠져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실적을, 그러니까 안 좋은 실적이든 좋은 실적이든 간에 주가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좀 주진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거죠. 기업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실적이 아니라 3분기 실적하고, 그 다음에 내년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가 기업 설명회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반기에 도대체 이제 이 포스코가 지금 중국이 지금 감산을 할 것 같은데 감산을 할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진짜로 감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포스코가 수혜를 받을 것 같냐 그리고 후판 가격 조선 이제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가격 진짜 올릴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하고 유럽이 지금 탄소 배출권 탄소 국경세를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럼 2026년부터는 유럽에 수출하면은 당연히 탄소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유럽만의 문제냐 전 세계가 다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격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이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숫자보다 중요한 게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포스코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좀 되게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포스코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게 무조건 악재라고만 볼 수 없는 게 포스코도 분명히 대비를 할 거예요. 당연히. 이거 뭐 모르지는 않겠죠. 당연히 수뇌부가 알 텐데 지금 철강 업종에서 생산되는 탄소가 정말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뭐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철강 업체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철강을 전 세계에서 만드는 업체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철강 가격에 전가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철강 가격을 인상해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을 줄여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생산을 줄여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럼 철강 업황 전체가 공급 과잉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그거 됐으니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하게 다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포스코가 친환경 공법으로 철강 생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투자를 할 거예요. ESG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투자를 할 것 같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수소를 이용한다는 얘기도 요즘에 나오는 것 같고 또 옆에 탄소 포집 장치 그걸 설치를 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는 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얼마나 잘 제시하는지 이걸 하나 좀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는 뭐냐면은 이제 23일날 실적 발표할 텐데 잘 나올 거예요. 되게 잘 나올 텐데 역시 그 3분기 그럼 도대체 3분기도 2분기만큼 좋을 거냐 차량용 반도체 어떻게 돼가는 거냐 파업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UAM 사업이라든가 로봇 사업 이거 도대체 언제 돈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오닉 5 전기차 판매량 네. 이거 진짜 유럽에서 잘 팔리는 거 맞느냐 미국에 언제 진출할 거냐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대답을 해주고 충족을 해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은 잘 나올 텐데 잘 나왔으니까 간다. 너무 잘 나왔으니까 또 제로 노출로 빠진다. 이거보다는 그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어떻게 좀 이 기업 담당자가 잘 그려내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